자, 이제 테마 5번입니다. 이 테마 5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 보면 아시겠죠? 잘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일단 공공 전달 체계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공공부조는 결국 빈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역사는 빈곤의 역사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빈민법의 역사가 시험에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회복지의 시작은 빈곤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보호직에서 당연히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 거기 맵을 보면은요, 맵에 제가 그림을 전체 역사를 좀 그려봤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것보다 더 세분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 맞게끔 이제 역사를 전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에 맞게끔만 전개한 거예요, 제가. 아셨죠? 보면 이제 이 빈민법 이전에서 노동자 조례와 마녀 재판이죠. 거기서 다 필요 없고 거기 노동자 조례는 알아야 돼요. 역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 순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서구나, 연대가. 이렇게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예. 연도도 사실 안 넣어도 돼요. 순서만 알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빈민법 단계로 오게 되니까 거기 공공부조 L, 정, 작, 길스, 공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을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공부하면 순서가 그냥 딱 정해져 버려요, 바로. 그래서 어떻든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빈민법 단계고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순서.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어요, 시험에서. 한 번도. 아셨죠? 순서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활동 단계가 오게 되는데, 민간활동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COS 있죠. 그 COS는 자선조직협회예요, 걔가. 그 다음에 SHM은 인부관 운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실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실천론에서 공부할 건데 자선조직과 인부관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실천론에서 공부합니다. 실천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 COS, 즉 자선조직협회가 개별사회사업, 여기로부터 개별사회사업이 나오게 되죠.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에 인부관운동으로부터 집단사회사업이, 그 다음에 자선조직 인부관 둘 다로부터 지역사회복지, 즉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역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이 민간활동 단계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 세 가지를 3대 방법론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알았죠? 3대 방법론, 이 세 가지. 이게 자선조직과 인보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활동 단계입니다. 사회복지 전체 역사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회보험 시대예요. 사회보험은 독일과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 세계 질4년 질병보험,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실업보험. 자,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로 오게 되면 복지국가 시대는 황립기, 황금기, 위기기, 재편기로 나뉘어요. 근데 황립기 있죠? 황립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1920년부터 1945년이라고 적으세요. 연도를.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복지국가 황립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황금기 있죠? 황금기는 1945년에서 1975년이라고 적으세요. 1975년 45년부터 75년까지를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해요. 그다음 복지국가 위기기는 1975년부터 약 30년간을 얘기해요.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 그게 바로 복지국가 위기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지국가 재편기로 오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복지국가 황립기에 보니까 20년부터 45년 사이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부장법이 제정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1942년에 베버리지 선배님께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 전체 역사를 보고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 빈민법 단계까지만 볼 겁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리고 이 세 번째 강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번 올해도 그냥 나올 거예요. 어차피 나올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해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빈민법 이전 단계는요, 보니까 이 고대 중세의 사회복지인데, 여기 2020년 보직 시험에서요, 제가 기출표기 해놨잖아요. 교회와 수도원.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지문.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그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보셔야지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보세요. 정답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 봐가면서 그냥 빠르게 그냥 봐버리세요. 빨리. 그리고 회독수를 높이세요. 그냥 회독수.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중세시대 사회복지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맞게 나왔죠. 맞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줄. 딸랑 한 줄. 맞게 나왔어요. 그죠?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맞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빈민법 이전 단계에 빈민에 대한 두 가지 대처가 바로 마녀재판과 노동자 조례인데, 마녀재판은 외울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노동자 조례, 노동자 규제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노동자 칙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노동자 조례, 노동자 규제법 또는 노동자 칙령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연도도 외우지 마세요. 절대 연도 안 나와. 이런 거 알았죠? 그냥 순서 그냥 얘가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선다. 이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빈민법 단계로 이제 바로 와야 돼요. 그냥 빈민법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거.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개정구민법까지인데 순서 외우세요. 순서 먼저. 순서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연도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601년이고 이제 빈민법 단계가 끝나는 1834년 개정구민법까지가 이렇게 빈민법 단계입니다. 자, 이 시기에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사상의 흐름에서 중상주의예요. 여기가 이 시기의 지배적인 사상 바로 중상주의예요. 근데 이 중상주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상주의가 이따가 나옵니다. 중상주의는 교역경제주의예요. 교역경제주의. 무역 알았죠? 무역이에요. 무역. 자, 이 중상주의가 바로 여기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경제정책 사상이다. 봉건주의 사회와 자유방임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이의 이제 중세와 중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이제 관련 있는, 우리와 이제 관련 있는 게 뭐냐? 바로 무역 정책과 인구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다른 나라와 교역하려고 하잖아요. 교역하려면,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상품이 저렴하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저임금을 강요하게 돼요. 저임금을 강요하게 돼요. 노동자들에게. 알았죠? 또 하나는 저임금을 강요함과 동시에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게 돼요. 인구 장려 정책. 그래서 조혼을 장려해요. 조혼을 막 장려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게 되니까 인구가 급증하게 되겠죠?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대중궁핍으로 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기 대중궁핍 발생 원인으로 오게 돼요. 이제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게 되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여기 날개 쪽 보시면 양육과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게 돼요. 알았죠? 여기 엔클로저 왼쪽에 보니까 엔클로저 나왔죠? 그래서 이 인구 장려 정책과 맞물리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양육과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농지를 목축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에 남는 거예요. 더 수지타산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농지를 목축지로 바꾸게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게 돼요. 일할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동그라미 엔클로저의 동그라미 2번 보면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농민들, 그리고 곡물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황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이제 양의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대중분핍.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거든요. 최초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 게 바로 최초로 진 게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빈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 이유는 대량의 빈곤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죠? 대량의 빈곤이 발생됐으니까 국가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중분핍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세 가지로 얘기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엔클로저만 나왔어요. 딱 하나. 시대 순서에서도. 그러니까 시대 순서 나올 때 엔클로저가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서겠죠? 얘가 원인이 됐으니까. 그죠? 그냥 원인만 알면 돼요. 엔클로저가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시대적 배경으로 봉건제도의 몰락, 엔클로저 등을 들 수 있다. 맞게 나왔어요. 알았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시대순에서 이제 배열하는 것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용이 나온 건 아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용까지 잠깐 봤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중상주의에서 그 디귿 있죠? 디귿 별표, 작은 별표 해놓고 16세기, 18세기 또는 이제 뭐 15세기 중반부터 이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정책의 주요 과제라고 되어 있죠? 정책의 주요 과제 화살표하고 작업장이라고 적으세요. 작업장. 이제 이 작업장이 나옵니다. 우리 빈민법 단계에서 작업장이 자꾸 나와요. 이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에요.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 자, 이 중상주의 정책에서 빈공관, 이들의 빈공관 있잖아요. 이 중상주의에서의 빈공관을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새가 몸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상주의 정책의 빈공관이에요. 이때 노새는 빈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빈민은 일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빈민을 일을 시켰던 게 바로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요 문장이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노동, 이게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중상주의 정책. 참고로 대중분핍 발생 원인 세 가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엔클로저만 알면 돼요. 왜? 그것만 나왔으니까. 알았죠? 저거 말고도 나올 게 많아서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입니다. 첫 번째. 이걸 빈민통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572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들을 체계화해서 집대성한 것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느닷없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전부터 만들어진 법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1601년에. 근데 이제 이 의의를 보면 공공부주의 효시라고 해요. 여기를. 공공부주의 시작. 즉 사회복지의 시작 또는 빈민에 대한 국가부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빈민 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졌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은 국가가 최초로 졌다. 이렇게 국가가. 근데 국가가 책임을 최초로 지게 됐는데, 근데 국가는 1차적 책임이 아니라 2차적 책임이었다. 이거 중요해요. 여전히 1차적 책임은 누구냐? 가족.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그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인주의가 가족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예요. 개인주의가 가족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 부양 책임을 여전히 가족한테, 즉 개인한테 책임을 물고 있는 겁니다. 2차적 책임으로서 국가가 책임을 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족이 책임을 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까지 넓혀버렸어. 그래서 친족 부양 책임으로 강화시켰다. 이해됐죠?
여기서의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졌다고 시험에 나와요.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알았죠? 물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긴 했지만 국가는 2차적 책임이었다. 알았죠?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니은이 중요한데 빈민구제 업무를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됐어요. 빈민구제 업무에 전국적 구빈행정구조가 수립됐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통일이 들어가면 틀려요. 전국적 통일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 또는 전국적 빈민구조행정이 통일되었다 그러면 안 돼. 통일이 들어가면 그것은 개정구빈법이에요. 신빈민법. 아셨죠? 통일을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됐다는 것이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정구조가 수립됐다는 뜻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여기 옆에 날개 쪽에 제가 정리해놨죠? 날개 쪽에 보면 중앙의 추미로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구빈행정구조가 수립됐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전국적 구빈행정구조가 수립됐다는 것이지 전국적 구빈행정구조가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따 이제 통일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날개 쪽에 추미로원, 치안판사, 빈민감독관 이런 거 안 이어도 돼요. 이게 그나마 자세하게 나온 문장이 요거예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결국 이제 이 빈민감독관이 구빈세를 징수했거든요. 근데 이 자세하게 이 내용은 나온 적은 없다. 알았죠? 근데 어떻든 그 빈민감독관이 이제 구빈세를 걷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민을 분류했어요. 빈민의 분류와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분류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건강유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건강유무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말해도 빈민을 분류화했어요. 그래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 즉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으로 나왔어요. 보직에서 이번에. 예. 그리고 이제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자, 있는 빈민,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요보아동. 알았죠? 요보아동. 보호를 요한다는 뜻입니다. 필요로 한다. 필요할 때 요자. 그래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이 요보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가치가 없는 빈민이에요. 자격이 없는 빈민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노동능력이 있는데 가치가 없네.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구제받을 만한이 빠졌어요.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빈민이라는 뜻이에요. 즉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빈민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이 건강하면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데 가난한 것은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즉 구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건강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역장. 이 노역장이 바로 작업장이에요. 작업장에 나오죠? 이게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빈민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건강한 빈민들. 근로능력 있는,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그러면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요. 작업장에서,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치겠죠. 도망치면 교정원, 이게 징치감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 시험에서는 교정원으로 나옵니다. 징치감인데 얘 감옥이에요. 감옥을 얘기해. 감옥. 이걸 징치감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인데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전히 빈민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그래서 빈민통제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니까 빈민통제법으로 되어 있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빈민통제법이라고 돼요. 여전히 빈민을 통제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노동능력 없는 빈민 봐보세요. 노동능력 없는 빈민은 가치가 있는 빈민이에요.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이, 허약자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그죠? 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 자격 있는 빈민이고, 이 사람들은 구빈원에다가 수용했어요. 구빈원은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해야 할 건데 요건데요. 요거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거주할 집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원해구제를 병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역대기출 논점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해구제는 무조건 길버트법이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대부분. 근데 원해구제를 길버트법에서는 원칙으로 정해버린 것이고, 예외적이나마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원해구제가 병행이 됐었어요. 알았죠? 예외적으로 집이 있으면,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해구제를 병행했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원해구제를 예외적으로 병행했다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맞는 문장으로. 알았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보아동은 무료로 가정위탁을 보내거나 유료로 도제로 삼았어요. 장인공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장인공 밑에다가 거기서 기술 배우게끔 하고, 여자아이들은 하녀로 팔았어요. 돈 주고. 알았죠? 이게 이제 도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봐보세요. 요보아동은 입양 및 도제를 활용했다. 맞죠? 이게 가정위탁보호가 입양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의 가정위탁 또는 입양. 알았죠? 그래서 입양 및 도제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나왔고, 또 한 번 요보 빈곤아동에게 강제적으로 도제 수습을 받도록 했다. 맞죠? 도제 수습 받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게 이제 다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빈민을 구분해 가지고 처우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처우한 거예요. 빈민을 차별 처우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게 노동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제공했다. X. 동일한 구호 제공한 거 아니죠? 동일한 구호 제공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차별 제공했지. 그죠? 차별적으로 했지. 그 다음에 여기 노동 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했다.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빈민, 여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어서 이 빈민에 대한 억압 통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해도 이것도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빈민 통제법이니까. 빈민에 대한, 이거 기출문제 풀면 이 문장이 나와요. 빈민에 대한 억압 통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럼 맞아요. 그것도 빈민 통제법이니까. 이해됐죠? 맞는 거예요. 문장. 자, 제가 오늘 강의는 이거 그대로 파일에 올릴 겁니다. 그 첨부 파일로 올릴 거니까 혹시 이렇게 쭉 보시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사용되는 그 재원 있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했냐면 목적제 성격을 지닌 구빈세를 거뒀어요. 근데 이 구빈세를 뭐라고 하냐면 교구세라고 해요. 얘를 교구세. 이게 교구세예요. 이게 교구세. 교구 단위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교구 단위로 구빈세. 그러니까 교구 단위로 세금을 걷어서 교구 단위로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해주는 교구로 이사하려고 하겠죠.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해준다더라, 저런 것도 해준다더라 하면 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빈민들이 이사하게 되게 돼요. 이주하려고 하겠대요.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주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음에 당연히 정주법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정주법은 주거지를 정해버린 법이에요. 주거지를 정한 법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거주지 제한입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우리 시험은 정주법으로 나오니까 주거지를 정해버렸다. 이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자, 이 정주법을 보면 빈민들의 소속 욕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도시 유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주법.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의 도시 지역 이주와 정착을 장려했다? 틀렸죠. 장려하지 않았죠. 막았죠. 막은 거예요. 막은 거. 자, 이 말은요, 그 교구의 빈민들은 교구의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교구로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교구주의, 지방 할거주의다. 이 말을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곤 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맞죠? 정주법. 이해되죠? 자, 빈곤 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려고 했죠? 정주법에서 이런 문장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통제하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인데요. 그러면 이 정주법은 왜 빈민들을 이사하는 것을 막아버렸을까? 이유가 뭐냐면 그 의의가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기억.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 자본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는 빈민들이 이사하는 것은 노동력 이동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구민들 입장이에요. 니는 빈민이 자신의 교구에 유입되면 교구세가 증가되겠죠? 교구세가 증가되는 아까 구빈세가, 그죠?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첫 번째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빈민들이 이주해 나가는 건 노동력의 이동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구민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교구로 부자가 이사 오는 건 상관없어. 근데 빈민들이 이사 오면 세금이 증가돼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빈민의 주거를 정해버리는, 즉 이사를 못하게 만든 정주법이 만들어졌고, 한계 보니까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요.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법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위한 노동이동을 금지하여 비난받은 정책은 무엇인가? 답, 정주법이 답이었었어요. 맞죠?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가지 법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법으로 옵니다. 이 작업장법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치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치불은 사람 이름이에요. 나치불 경인데 나치죠, 나치. 그죠? 나치. 나치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나치.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안 좋은 법이에요. 빈민들을 혹사시킨 법입니다. 이게 나치불법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 이걸 작업장 테스트법, 작업장 선서법으로도 나왔어요. 다. 그래서 이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알았죠? 다 같은 거다. 시험에 다 나온 용어다. 다 같은 법이다. 알았죠? 작업장법은 아예 이 법에다가 작업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작업장. 즉 빈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을 강요하게 출연한 제도.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하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권리에 대한 최초의 침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요겁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빈민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요보호 아동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작업장에다 집어넣었죠. 작업장 있잖아 아까. 그죠? 그 도망치면 교정원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교정원에 집어넣어 아주 중노동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민통제법인데, 여기는 이제 구빈원에다가 집어넣고 플러스 예외적이긴 하지만 원외 구제를 거택보호를 허용했다. 그죠? 병행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요보아동은 위탁 또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입양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플러스 그다음 도제였다. 요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하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최초의 권리, 침해, 권리에 대한 침해. 이게 뭐냐면 최초의 권리가 이거예요. 바로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최초의 권리예요. 여기 최초의 권리. 빈민들이 가졌던 최초의 권리. 여기는 뭐 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애초에 강제노역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엘리자베스 빈민법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이제 정주법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법으로 왔어요. 작업장법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이 사람들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작업장에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요보 아동까지 작업장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로지 원내 구제 원칙만 존재해요. 원내 구제 원칙만 존재해요. 참고로 이 작업장은
남녀노소 혼합 수용장이 되게 돼요. 알았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막 율락 여성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결핵 걸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막 여기 같이 집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악하게 되는 거예요. 작업장이. 근데 이 사실상 이 작업장은 여기 보시면 참 여기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이 작업장의 시작이 요거예요. 날개 쪽 봐보세요. 브리스톨 작업장 봐보세요. 작업장의 시작이에요. 이게 브리스톨 작업장에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의도를 봐보세요. 의도를 보니까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알았죠? 합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 이걸 해보니까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시설에다가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빈민들을 작업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 알았죠? 해보니까. 그런데 좋은 효과가 하나 발생돼. 뭐냐면 바로 구제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 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 억제 수단 디귿에. 이걸 빈민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은 데려다가 작업장에다 집어넣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 좀 도와주사라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 이제. 그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작업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본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효과에서 일단은 이게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아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효과가 좋았던 것은 구원 억제 수단이 된다 이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억제 수단의 작업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작업장들이.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오면서 나치불법이나 이런 법들이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오늘날의 직업보드 프로그램의 효시이고 자활 프로그램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장 사용 목적 봐보세요. 나태한 피구제 빈민에 대한 형벌적 시설. 무슨 말이냐면 나태한 피구제 빈민은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이에요. 여기가 노동 능력 있는 빈민. 근데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아까 형벌적 시설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빈민법부터. 그죠? 엘리베이터 빈민법도 이거 있었어요. 아예 교정원에다 집어넣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예.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요거예요. 요거. 노동 능력 없는 빈민까지 수용해 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임금을 지불해 주려고 했던 의도는 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윤추구적 빈민 고용수단입니다. 즉 빈민을 고용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출 지문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구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하였으며, 그죠? 나 좀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죠? 그리고 빈민에게 기술을 가르쳐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건 좋은 의도예요. 이거는 좋은 의도. 근데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죠?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참 좋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기출 지문에.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장은 노동을 무조건 강제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구원 억제 수단도 있긴 하지만 이게 빈민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애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의도 자체가. 자, 그리고 구원 억제 수단이었고, 자, 한 개 봐보세요. 청부제도와 결합하게 돼요. 이게. 이 청부제도가 뭐냐면 본래 작업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왜? 공공부조법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이게 옛날로 보면 생활보호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공부조법이니까 공공부조법에서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작업장. 그래서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본래.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청부제도와 결합했다는 것은 민간에 돈 벌려고 하는 영리업자들한테 맡겨버려요. 이거를 위탁으로 맡겨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영리업자들이 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겠죠. 당시에는 더군다나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이었거든요. 빈곤은 죄였어요. 이 당시에. 아니 빈곤 자체가 죄였어요. 그냥 죄고 악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작업장이 아주 공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의 지하 과목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게 기출지문인데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맞죠? 이 의도 아까 여기 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작업장 선서법인 이유는 들어갈 때 작업장에 들어갈 때 선서하고 들어가요. 어떠한 처우에도 이게 대우를 뭐 처우에도 나는 응하겠다 그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길버트법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작업장법, 정주법과 작업장법에서 법이 안 좋아졌죠. 특히 이제 작업장법이 빈민을 혹사시키는 교구의 지하 감옥화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버트법인데 이 길버트법은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길버트법과 스피넨법은 자 여기 길버트법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도 토마스 길버트.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이었다. 그죠? 작업장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길버트법과 이 다음에 나오는 스피넨랜드법이 빈민법의 인도주의화에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음에 정주법 나왔죠? 정주법 다음에 작업장법 나왔죠? 그 다음에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장법이 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즉 신구빈법으로 오게 돼요. 순서가. 근데 여기가 워낙 좋지 않은 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법이 나타나요.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으로 인해서 구빈세가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 자,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좋은 법이니까 이 얘들 때문에 구빈세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려진 구빈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구빈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개정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구빈법을 억압정책으로의 회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억압정책으로의 회귀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길버트법은 보면 원해구제 원칙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작업장을 없애버려요. 여기서 작업장을 폐지해요. 그리고 빈민공장을 만들어요. 대신에 여기 보면 빈민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원해구제 원칙이니까 그 지금으로 보면 거택보호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원내에서 원외로. 알았죠? 시설 안에서 시설 밖으로. 그래서 그 원해구제 효시 자 다시 한번 원해구제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된 거죠. 아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예외적으로 병행된 것이 있긴 하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알았죠? 자 그리고 임금보조제도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임금보조제도 하면 스피넨랜드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법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임금보조제도는 이제 스피넨랜드법으로 가면 되는데 원해구제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부는 이제 작업장법을 폐단을 비판했겠죠? 작업장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1부는 작업장법의 폐단이 나왔고 2부에 보니까 연합교구의 설치와 구빈행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연합교구를 설치했다는 것이 영세 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을 설립했다 라고 되어 있죠. 연합교구가 뭐냐면 날개 쪽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빈민공장을 교구가 작은 소규모의 교구에서는 작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빈민들을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빈민의 특성별로 적절한 형태의 처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면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이 빈민공장을 설립해가지고 빈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러 오는 공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공장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전에 작업장은 이제 정말 집이 없어가지고 시설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빈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작업장이 기존의 작업장,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작업장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빈민공장이 설립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 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이 부족액을 보충했다. 이거는 내용의 3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왜냐면 이 내용은 스페인법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제 자, 한 개 보면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법과 스피넨덴법 때문에 개정구인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보면 되고, 자 다시 한번 길버트법 정리해드리면, 길버트법은 자 이렇게 빈민의 수용구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작업장 제도를 완화시킨 것이죠. 그럼 맞는 겁니다. 작업장법을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장을 없애버리면서 빈민공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근데 이걸 교구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었다. 그죠? 연합해서 만들었다. 원해구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것만 알면 돼요. 저임금을 보충했다 그럼 몰라도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걔는 이제 스피넨랜드법으로 냅니다. 왜냐면 스피넨랜드법에서 이제 실시하게 돼서 그래요. 여기서 내용은 이미 들어갔지만. 그래서 스피넨랜드법으로 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사회복지직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여기가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임금을 보충해준 인도주의적 제도이다. 그리고 버커셔주 스피넨드 지역 치안판사위에서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는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 즉 최저임금제도의 기반, 오늘날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이다. 그래서 임금보조제도 하면 여기입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해줬다라고 하는 거. 저임금을 보충해줬다. 그러면 무조건 스피넨랜드법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구호금액의 결정 기준 나와 있는데 가족의 최저생계 부양 유지 비용선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좀 알아야 돼.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리면, 자, 노동자들이 여기 이 임금을 받아. 노동임금 여기. 노동자의 임금. 근데 이 임금이 저임금이란 말이죠. 저임금.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어디까지 보충해 주느냐. 어디까지. 바로 여기 이 선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 최저 생계 유지 비용선. 이게 가족 최저 생계 비용 유지선까지 보충해 줘요. 여기까지. 근데 이 가족 최저 생계 유지 비용선 있잖아요. 여기 요선까지 보충해 주는 건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게 나왔어요. 니은 식품 척도, 즉 브레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이에요. 오로지 가족수에다가 곱하기 빵값으로 결정했어요. 빵값으로. 그러니까 빵값이니까 물가 수준이 되겠죠? 물가 수준으로 계산했어요. 가족수 곱하기 빵값. 근데 이때 가족수는 대가족까지 고려했어요. 대가족수까지 고려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OX 문장에 그 스페인법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최저 생계비는 가계 부양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다. X. 그죠? 연령성 고려하지 않았죠. 오로지 가족수 곱하기 빵값으로만 결정했어요. 그죠? 가족수에다 빵값만 결정했단 말이에요. 빵값으로. 그렇죠? 뭐 그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알았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개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고용주들은 표준임금만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거 역대 기출 문제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피넨랜드법을 표준임금까지의 미달분을 보충해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표준임금은 뭐냐면, 자, 이 고용주들의 표준임금 있죠. 이걸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고용주들이 담합한 임금이에요. 고용주들이 담합한 저임금이에요. 저임금. 고용주들이 담합한 저임금. 이게 표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주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저임금을 줘도 국가가 그걸 채워줄 거야. 어차피. 그죠? 어차피 채워주니까 자기들이 여기다가 딱 저임금을 설정해. 표준임금을. 표준임금을 설정하면 어차피 국가가 여기까지는 세금으로 채워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의
고용주들의 이 표준임금은 담합한 저임금인데 한마디로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는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고용주들이 져야 할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돼버리는 게 결국은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이 세금이 증가되게 됩니다. 구빈세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용주가 임금 보조를 인식하고 어차피 국가가 보조해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이 문장 아주 중요한데 봐보세요. 고용주가 임금 보조를 인식하게 돼. 그래서 월급을 낮게 책정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저하돼요. 그러겠죠? 이 문장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 또 나왔는데 근데 이미 나왔던 문장에 또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이 문장이 먼저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OX 문장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스피넷랜드법 제정에 따라 구빈세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여기서 틀린 것은 두 군데가 틀렸는데 첫 번째는 구빈세 부담은 증가된 거예요. 그죠? 세금은 증가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러면 상승됐을까? 아니다. 오히려 하락됐다. 두 가지가 잘못된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또 여기 이 문장에 나온 거거든요. 보세요. 고용주들로부터 받는 임금이 하락하였다. 이번엔 맞게 나왔어요. 저번에는 상승하였다. 이거 틀리게끔 나왔고 이번엔 막 하락하였다. 이거 맞게 나왔어요. 그죠? 이미 나온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논점. 알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해 줬으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락했구나. 그죠? 하락한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구빈세가 증가됐고 그로 인해서 개정구빈법의 도입에 빌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에. 결국은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 능력을 저하시킨 법이다. 맞죠? 나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거든요. 이게. 알았죠? 이렇게. 좋은 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법은요. 여기 2005년 충남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충남에서 여기 요거. 근데 2005년 충남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시대적 배경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 중에서 이 공장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면 차티스트 운동도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빈민법 중에 하나가 나왔고, 근데 시대 배경이 다른 하나는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답이었었어요. 이따가 볼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나? 어떻든 오늘 거기까지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어떻든 그게 영국 역사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는 대전환의 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부조 시대와 사회보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하고는 서로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알았죠?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이따 뒤에 나오긴 합니다. 교재. 근데 우리는 자 선생님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1급 우리는 이제 충남에서는 이게 시대적 배경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나왔었고 이게 1급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 법과 그 법의 목적을 짝짓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 이게 짝지어져서 나왔어요. 맞아요. 당시에 이제 방직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빈곤 자녀들을 막 일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막 16시간, 18시간씩 막 일을 시켰어요. 뭐 4살짜리 아이도 막 그런 아이들을 막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법이 이제 1819년에 제정되고 이제 개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야간 노동을 금지시키고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아동복지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이 되는 거예요. 공장법은. 그래서 우리 이제 분야론의 아동복지 역사 공부할 때 항상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공장법은 요거 이제 간단히 곁들여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장법도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길버트 스피넨드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공장법도 좋은 법이야. 그죠? 앞에 법들이 좋은 법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개정구민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정구민법은요. 이거는 엘리자베스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 때문에 증가된 구빈세를 억제시키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 억제 수단입니다. 구빈 비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억압 정책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죠? 억압 정책으로의 회귀. 이건 중요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법들 중에서도 그 기출표기 아마 보시면 우리 지금 빈민법 공부하는 것도 뭐 대부분이 다 잘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막 많이 또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빠짐없이 다 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은 1급 시험보다 공무원 시험이 더 깊게 나와요. 1급 시험은 이렇게까지 깊게 안 나와요. 아주 얕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는 아주 깊게 나오죠. 아주. 심지어는 1급 시험에서는 작업장법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3년간 아예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 개정구인법 이제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억압 정책으로 돌아섰구나. 요렇게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거 1급 시험은 여기가 우리보다 얇게 나왔는데 한 가지 깊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삐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 뭐냐면 개정구민법에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제군주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X. 개정구민법에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제군주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그게 아니라 이 개정구민법부터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정구민법 이전에는 전제군주와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었지만 이제 개정빈민법으로 오면서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요게 논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1급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신민민법 이제 태동 배경인데요. 만들어진 배경 보면 이건 알아야죠.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멜서스의 인구론.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멜서스의 인구론, 멜서스주의. 이 두 가지. 이거 억압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억압정책. 얘는 억압정책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 사상이 기반이 돼요. 항상. 알았죠? 이념적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념적 기반의 그 밑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딸이, 제 둘째 딸이 그 저한테 고등학생인데 저보고 아빠, 자기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사회복지, 저희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면서도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복지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굳이 사회복지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설 필요가 없는데 왜 서느냐, 윤리적인 입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가치 문제다, 윤리의 문제다. 아빠는 그 가치를 지향하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거다. 그 가치가 아니라면 다른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이 사상이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바로 멜서스주의예요. 이게 멜서스 인구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13회 때 2013년 사회복지 기출 지문이 요거예요. 요 지문이 나왔어요. 요 지문.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우리 열등 처우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2013년 사회복지직 문제에서 열등 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자유주의자인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멜서스주의예요. 자, 잘 알다시피 멜서스주의는 멜서스의 인구론이잖아요. 그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는데 식량은 그렇지 못하죠. 결국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죠? 그래서 인구 증가의 적극적 저해물, 빈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은 자신이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애들만 많이 나. 그래서
이 빈민들을 인구 증가에 적극적 저해물로 봄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빈민을 도와주면 안 된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서스주의는 억압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이게 그거 말고도 이제 리카르도의 임금 철칙설이나 벤담의 공리주의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알았죠? 여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와 벤담의 공리주의가 들어가서 또 그렇죠? 예. 근데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얘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그러면 그 최소는 그죠? 최소는 그래서 어떻든 이건 시험 논점 아니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요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개정구민법의 4가지 원칙이에요. 이 4가지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피구제 빈민의 상태는 그죠? 피구제 빈민 즉 구제를 받는 사람의 상태는 구제를 입는 사람 알았죠? 피구제 구제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의 상태는 독립하고 있는 최하층의 독립노동자 이 노동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를 얘기해요. 독립노동자 노동자보다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이건 뭐 너무 잘 나오니까요. 자,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빈곤선 위에서 국가 도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하층이긴 하지만 국가 도움 받지 않고 있는 독립 노동자예요. 노동자.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밑에 이제 빈곤선 밑에서 있는 이 사람 피구제 빈민입니다. 국가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 사람의 급여가 이 사람한테 주는 급여가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더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더 주면 안 된다.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 목적은 뭐냐면 이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알았죠?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유는 뭐냐면 나태 조장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핵심이 나태 조장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보세요. 만약에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이 사람을 구제받는 사람 이 사람의 급여가 독립하고 있어서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빈곤선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독립노동자보다 만약에 더 줘버린다. 이 사람이 일할 이유가 없죠. 그죠? 뭐하러 일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주는데. 그죠? 나태 조장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 이게. 알았죠? 핵심은. 자, 이 말은요. 보시면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게끔 만든 법적 근거이기도 해요.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예요. 자, 이렇게 노동 가능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만 도와준다는 것이지. 그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공평, 비례적 평등과 유사한 원칙이다. 아, 공평이 나왔죠? 정책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제 뒤에 쭉 연결이 되어서 이 우리 교재에 16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166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1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6페이지. 정책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호직에서는 22년에 한 줄 나왔고, 참고로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볼 때, 자, 이거 166쪽입니다. 166쪽. 166쪽. 거기 보면 그 테마 48번에 출제빈도 보시면은요. 우리 보호직에서는 22년에 양가로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건 한 줄 나왔다는 뜻이 한 줄.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줄. 알았죠? 한 줄 나왔다는 거. 이 내용 중에 한 줄이 나왔다. 알았죠? 한 줄이.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직은 지금 19년에 나오고 24년에 또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한 문제로 나왔다는 뜻이 한 문제로. 여기서 한 문제로. 근데
이 정책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등에 5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평등, 효율성, 자유,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사회 정의. 롤즈의 이제 사회 정의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평등에 보면 이 비례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적 평등만 잠깐 보고 갈게요. 비례적 평등은 뭐냐면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비례적 평등인데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여, 그 사람의 거기다가 또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업적 적으세요. 업적, 그 사람의 공헌 적으세요. 공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공헌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해 주는 거.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한다. 자, 이 비례적 평등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해요. equity. 영어로 공평 또는 형평이라고 번역해요. 자, 우리가 공평하다. 이건 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노력한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데 교수님이 자기하고 친한 학생한테 학점을 더 주고 누가 봐도 걔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시험도 잘 못 받고 근데 걔한테 학점을 잘 주고 진짜 노력한 사람한테 학점을 안 주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해서. 그래서 여기 이게 비례적 평등이 곧 공평이에요. 다시 한번 비례적 평등이 뭐다? 공평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형평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평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예요. 사회보험에서 소득비례급여. 소득비례급여는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많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 즉 기여금, 자,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급여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급여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소득 비례급여예요. 알았죠? 뭐 소득이 많으면 많이 냈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급여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기여했으니까 기여에 따라서 더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비례급여가 바로 비례적 평등, 즉 공평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열등수급의 원칙이에요. 아주 중요해 이게. 열등수급의 원칙, 우리가 지금 공부한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열등처우의 원칙이 바로 비례적 평등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가는가? 왜 여기에? 이제 이걸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열등처우의 원칙은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 그려보면 여기에서 능력이 없어서요. 이 사람 피구제 빈민 능력 없어서 국가도움 받는 사람이 그나마 능력이 있어서 자립해서 살고 있는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능력을 따지고 있어요. 능력에 비례하고 있어요. 알았죠? 능력. 그래서 이 공평의 원칙과 유사한 거예요. 공평과 유사한 원칙이고, 그래서 공평, 비례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가 얘예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특히 1급 시험은 되게 잘 나옵니다. 정책 가치에서 비례적 평등과 맞물려서.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공공부조 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처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부조 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이거죠. 그러니까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란 이런 거예요. 우리 이게 생계급여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2입니다. 현재.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됐어요. 똑같아요. 알았죠? 이 기준중위소득이 똑같아요. 현재. 제가 이거 다 반영해놨습니다. 뒤에. 법률 개정사항까지 다 반영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제가 명절 전부터 1급 시험 끝내놓고 1급책 그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수다 하더라도 제 책을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개정상 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보시면 되는데, 가령 생계급여 기준선이 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소득인정액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에서 이만큼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 주지 않는다 이거. 여기 딱 여기까지만 준다. 이 빈곤선까지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 열등초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충기부 방식의 생계급여가. 그래서 이게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이기도 하다. 열등초의 원칙은. 아셨죠? 요거. 그러면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공부하다 보면 열등초의 원칙은 아까 평등에서 비례적 평등이었죠. 근데 비례적 평등은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비례적 평등이었죠. 아까 소득비례급여가 그 비례적 평등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열등초의 원칙은 또 공공부조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럼 헷갈려. 열등초의 원칙이 비례적 평등에도 들어갔는데 공공부조의 원리네? 비례적 평등은 사회보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막 헷갈려 이제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비례적 평등 형평의 예에는 열등초의 원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득비례급여도 들어간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알았죠? 근데 열등초의 원칙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공공부조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작업장 제도의 원칙은 작업장을 다시 만들어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 돼요. 얘를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 아까 작업장 어디서 폐지시켰죠? 길버트법에서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켜요. 작업장을. 길버트법에 의한 노동능력 원해구제를 중지시켜버려요. 그죠? 중지시키면서 그러면서 작업장을 부활시키고 작업장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다시 원내구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해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개정구빈법의 원칙은 원내구제 원칙이에요. 원해구제 금지가 원칙인 거예요. 한마디로. 알았죠? 원해구제 금지가 원칙이긴 해요. 알았죠? 원칙이 금지기 하긴 한데 이렇게 노인, 허약자, 빈곤모자 가정 등에게 원해구제를 제한적이지만 실시하기도 했다. 알았죠? 본래는 원해구제 금지다. 알았죠? 원해구제 금지 원칙이에요. 이게 원해구제 금지. 원내구제 원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입니다. 요거 중요한데 자 이게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 돼요. 아까 우리가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교구세를 걷었죠? 구빈세. 교구 단위로 걷은 세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구마다 상이하게 지급되니까 심지어는 빈민들이 이동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려고 했던 게 정주법이었고, 그죠? 여전히 교구세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을 통일시켜버리면 모든 교구가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균일처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면 맞지만 통일을 집어넣으면 틀린다고 그랬죠? 예,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가 통일이에요. 여기서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가 통일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요. 즉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에요. 균일처우의 원칙.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 시킨 거죠. 중앙 집중화. 그죠? 중앙 집중화 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앙 집중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면서 중앙 집중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요. 개정구빈법이 이게 제정되었잖아요. 제정되었을 때 타임지가 이 개정구빈법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개정구빈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는 비판을 해요. 알았죠? 영국의 법전을 더럽혀버렸다. 그 비판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앙 집중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알았죠?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비판하면서 이 원칙으로 인해 개정구민법이 영국의 법전을 심지어 더럽혔다. 이렇게 타임지에서 이런 비판을 비판하면서 이 전국적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먼저 단명한 것이 얘예요. 좀 하다가 바로
포기해요. 알았죠? 포기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지 마시고. 알았죠? 중앙 집중화되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개정구빈법에서 뭐 구빈행정을 중앙 집중해서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꾸로 나왔어요. 알았죠?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려고 했대. 틀리잖아요.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구 단위로 실시되었던 것을 중앙 집중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알았죠? 그것 때문에 비판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원칙을 가장 먼저 단명한 것이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06년 대구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거 많이 없앤 거예요. 문제 골라낸 거예요. 제가 문제 웬만한 문제 최대한 끌어모았거든요. 옛날에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면서 그 당시 행시 문제까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보건된 문제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전담공무원 시험까지 해가지고 옛날에 전문요원 시험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옛날 문제들이 이제 조잡하고 좀 논점 살릴 만한 것들만 좀 살리고 많이 좀 없앴어요. 그 책이 그나마 많이 없앴는데 그럼에도 많은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책 활용 잘 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신청자의 욕구를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답은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에요. 여기 보면 구빈법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검증한다. 신청자는 빈민의 구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가 거절되고 만약 구제 조건에 동의하면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왜 이 원칙이 만들어지냐면 당시에 구제를 신청하면 바로 조사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지 그런지 않은지. 근데 해준다면서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가난해 힘들어요. 이 신청자의 욕구를 그렇게 표현하면 구제 요청을 하면 바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가난한지 아닌지. 그래서 도움을 주라는 거죠. 알았죠? 요 원리.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비민법이 이제 퇴장하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보세요. 요게 또 1급 시험 논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국의 빈민법이 종식된 건 언젠가? 자, 빈민법의 종식. 자, 이 빈민법이 영국 역사에서 종식된 건 언제냐? 종식된 거. 언제냐면 거기 날개 쪽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48년 노동당 정부가 이제 국민부조법을 제정해요. 국민부조법. 이 국민부조법이 1949년 국민부조법인데 이 국민부조법을 제정하면서 빈민법이 종식돼요. 1급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빈민법이 종식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X.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영국에서 총선이 있게 되는데 노동당의 애틀리가 당선되게 되거든요. 노동당이 집권하게 돼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하라는 대로 마치 기성복을 맞추듯이 사회복지 제도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가 바로 1948년 국민부조법이고 이 국민부조법에서 여기서 현행 이런 조항을 줘요. 조항을 둡니다. 현행 구빈법은 종식한다. 폐기한다. 알았죠? 이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빈민법이 비로소 폐지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기된 거예요.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사회복지 가치는 뭐 거기서 다시 공부할 거고요. 이제 판사하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이번 시간은 지금 다뤘던 이 내용은 100%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8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개론은 너무 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를 이것보다 더 압축시켜서 지금 제가 족집게 벼락치기 책을 지금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안에 소개될 수 있을지 이번 시험에서는 투기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족식의 벼락식 이걸 더 압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론은 어차피 우리가 2급 자격증이나 그러니까 2급 또 1급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2급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한, 물론 2급 자격증 준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지만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쭉 훑고 와서 또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 책으로만 한번 승부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본래 4강까지 매일 4강까지 해야 하는데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3강까지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3강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전체 강의는 현재 그 강의 계획서에 주어진 대로 그 24강으로 녹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저는 마칠 때는 항상 파이팅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각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냥 파이팅 이렇게 하시고,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내 뒤에서 내 이 목을 자꾸 잡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험 준비할 때는 오직 긍정해야 돼. 절대 긍정.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합격할 거다. 그리고 합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머리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내서 각자 주어진 상황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